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접근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직강! 네, 2017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접수 인원이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면 4,910명을 선발하는데요. 역대 최대치인 22만 8천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로 따져보면 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건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47명 중에 1명이 붙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공무원 시험 지원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실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는 새내기 공시생의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기업에 지원하려고 했더니 내 스펙이 너무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일명 퇴직 공시생의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너무 야근이 잦아서 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공무원을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마음 아픈 분들이 이분들인 것 같아요. 흔히 장수생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부로 다른 걸 준비하기가 좀 어렵고 소위 써먹을 데가 없더라. 뭐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마지막 이 장수생들의 대답이 좀 마음이 아픈데 자, 오늘 두 분의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객생은 한 1년 정도 넘었다고 했잖아요. 네. 준비한 지. 네. 장수생의 주변에서 보면 장수생이라고 불리는 기준은 보통 몇 년인가요? 장수생이라고 불리는 기준은 또 생각하는 사람마다 네. 다른데 보통 한 4년에서 5년 이상 된 분들을 장수생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한 4년 이상, 네. 5년 정도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장수생이라고 네. 부르는군요. 재영 학생은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장수생들의 뭔가 고충을 좀 마음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응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해주고 싶어요? 우선 주변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수능으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가기 위해 공부를 뭐 남들보다 1, 2년 정도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학과나 학교를 가는 친구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정말 목표 있게 사는 친구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꽃길만 맞아요.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만 더 화이팅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유의 대표적인 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렇죠? 정년이 보장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그런 장점들을 또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학생이 꽃길만 걸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장수생 여러분께 응원을 보내면서 힘내시라고 응원의 마음을 함께 보내면서 오늘도 회계학 특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회계학 특강을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금융자산 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주로 지분증권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주식을 주로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식이란 거 이게 바로 내용을 들어가면 좀 딱딱한 면이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주식 시장에는 일단 세 명의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그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이 세 명이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 이 뭐 대기업이나 이런 정부나 이런 곳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하고는 정보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개인은 예를 들어서 그냥 맨몸으로 막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는 뭐 탱크 타고 다니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뭐 이 정도의 정보 차이보다 더 많이 나요. 우리가 생각이 많이 차이 나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이 지역에 우리 집이 있다면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뚫리면 우리 집값이 상승할 테니까. 그런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 데나 사면 돼요. 거기로 지하철역이 뚫려요. 이 생각의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주식만 사도 돼요. 아무 주식이나 사도 상관없어요. 다 오른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자기가 사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죠. 이게 그 라인하고 우연히 일치로 같이 간 거죠. 그러면 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하면 뭐죠? 이렇게 잃기가 더 쉽죠. 그래서 뭐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소리를 드리면은 그 주식 투자로 유명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광교 학생 주식 투자 유명한 사람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가장 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버핏의 이론으로 보면 이래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이때 기분이 좋은 거지. 주식이 오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러면 일반인들은 기분이 안 좋죠. 맨날 이제 뭐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직장인들 특히 스마트폰 떨어지면 막 우울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버핏은 이 떨어져도 기분이 좋고요. 올라도 기분이 좋아요. 차이점은요. 일반인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오르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버핏이 어떻게 하면 일반인도 돈을 벌 수 있냐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는 적립식 투자를 말해요. 적립식 투자는 한 달에 뭐 이렇게 아니면 매일 사든지 매일 뭐 한 주씩 사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뭐 한 주씩 사든지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두 번째는 이제 초우량주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제 망할 것 같은 회사 사면 안 되고 이상한 뭐 테마주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요.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바로 장기 투자.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매우 장기예요. 10년 뭐 이렇게 묻어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게 바뀌긴 하는데 멀리서 보면요.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상승해서 결국은 직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 있다는 거 10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왜 오르면은 이제 내 갖고 있는 게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왜 좋냐.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잡고 있잖아요. 이 주식을. 뭐 그렇게도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렸고요. 본 내용을 들어가죠. 자, 그래서 금융자산 이제 여기 주식하고 채권, 회사채에 투자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일단 주식은 크게 둘로 분류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매도 가능 금융자산. 주식 투자 목적이에요. 단기적인 목적이냐, 장기적인 목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오프닝 때도 뭐 질문하셨지만 인신님이 이제 질문하셔서 장수생의 기준이 뭐냐 질문하셨잖아요. 회계에서는 장단기의 구분은 1년이에요. 1년 안쪽에 사업하는 목적, 그게 단기. 회계 입장에서 장수생은 그냥 1년 넘어간 사람이지. 회계 입장에서 그냥 장기라고 하면은 뭐예요? 바로 1년 이후 목적.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내가 주식을 샀는데 단기적인 목적으로 산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내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주식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둘로 분류한다.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겠죠. 회사채에 투자하면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 단기 목적인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그다음에 회사채는 만기가 있죠. 5년 만기 회사채에 투자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리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이제 장기 투자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2개, 회사채는 3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적금 같은 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 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뭐 7년 모아서 뭐 얼마 모으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에 그런 통장이 우리나라 조금 유행하긴 했었는데요. 7년에 1억 모으는 통장이 좀 유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한 30대 중반쯤 되는 이제 여성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된 거죠. 그 정도 모으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진 않죠. 그걸 7년을 부어갖고 1억을 만드니까요. 그 이유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보태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새로운 문화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되고 자, 취득원가에 대해서 볼게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외 모든 금융자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에다가 취득 관련 원가를 플러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원가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다. 100만 원에 취득 수수료가 10,000원 들었다가 101만 원이 나의 취득 원가란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 얘만 그런데 얘는 단기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거죠. 얘는 공정가치만 취득 원가라 하고요. 취득 관련된 원가는 비용 처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주식 샀다. 10,000원 수수료 있다. 얘라면 100만 원이 취득원가, 10,000원은 비용. 얘라면은 101만 원이 취득원가니까 둘의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봤어요. 논리는 공정가치 10만 원인 지분 상품 취득하고 거래원가 10,000원 포함하여 현금 지급했다. 현금은 11만 원이 나간 거예요. 첫 번째 단기 목적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니까 얘는 10만 원만 취득원가 된 거고 10,000원은 수수료 비용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해당되면은 매도 가능 금융 11만 원이 취득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이라 그랬죠. 예, 기말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규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내가 투자했어요. 10,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기말의 공정 가치는 2만 원 됐어요. 네. 그건 장부에다가 재무제표에다 10,000원에 옛날에 샀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2만 원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이. 잘 모르겠지만 10,000원? 아니 지금의 시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 아, 목적. 네. 과거에 얼마 주고 샀냐는 보다는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이냐 이게.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정가치 평가예요. 그 말은 기말의 시세대로 평가하겠다. 10,000원 주고 샀지만 기말에 2만 원 되면 2만 원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 차이가 평가손익이 생기겠죠. 걔를 단기손익에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 평가손익이 전부 다 기타 포괄손익 쪽 자본이 아니란 거예요. 단기손익도 있다는 거죠.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왜냐하면 이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얘는 단기적 목적이라며요. 그러니까 얘를 단기적 목적이니까 이 평가손익을 경영자 성과평가인 단기손익에 반영한다는 얘기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공정가치 평가해요. 그리고 이때는 기타 포괄손익에 처리한다.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자본의 한 유형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암기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재순함합파라 그랬어요. 재순함합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기타 포괄손익의 유형,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 하마의 매도 가능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이다. 어떤 사람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 지났다고 바로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난 장기 목적인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본으로 분류했다가 좀 이제 여기는 손익인식 시점이 좀 뒤로 간다는 거죠. 평가 시점이. 얘는 빨리 하는 거고 단기 목적이니까. 공정가치가 없는 지분 상품. 이게 비상장 주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MC님은 비상장 주식은 들어보셨어요? 네, 상장, 비상장. 네. 예. 상장 주식은 이제 코스피, 주권시장, 코스닥 여기 시장에 상장된 회사. 비상장 주식은 여기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비상장 주식. 40만 개 정도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0개는 좀 안 될 거예요. 한 5,000개 정도가 상장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다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공정 가치가 없는 지분상 비상장 주식 원가로 평가한다. 이 가격이 없으니까 비상장 주식이니까. 만기 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수채권 이런 애들은 유효유잘법 적용의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주로 여기서 우리가 주식 쪽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주식이라면은 단기 목적,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손익, 단기손익.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인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기타 포괄손익 처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가 이래요. 주식이 100원에 샀고 X 1년도 만에 120, X 2년도 만에 150, X 3년도 4월일 날 200에 처분을 해요. 단기인 경우, 매도인 경우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인 경우예요. 그 라인을 짜봤어요. 100원에 샀는데 120이 됐고 150이 됐고 날 200에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평가손익 뭘로 한다? 단기손익 처리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우리가 X 1년도 말에 100을 120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만큼 평가손익 뭘로 한다? 단기손익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30 오른 거 단기손익에 반영한다는 거죠. 얘는 단기 목적 투자한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100원이고 끝에 200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원만. 근데 100원에 샀고 200에 판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손익, 이익은 1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평가하면서 20원과 30원을 단기 손익에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IS가 손익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 이익이라 볼 수 있는 거는 처분가와 여기 기초공정가치 차이인 50원이 단기 손익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손익계란서 그려봤는데 이게 포괄손익계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총포괄을 먼저 구하라 그래요. 제 팁으로. 총포괄 손익은 기초와 기만의 차이거든요. 100, 120, 20. 근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니까 단기 손익 반영하겠죠. 2000년도 마찬가지 120이 150, 30 플러스. 단기니까 여기 단기 손익을 반영하겠죠. 처분 손익 여기서 50의 차이잖아. 50. 이게 총포괄. 그다음에 이 차이가 50이 처분 손익이 단기 손익이 되겠죠. 같은 건데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때 20만큼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이 아니라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손익계산서가 포괄 손익계산서라 그래요. 단기 손익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인 평가 손익을 같이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이걸 포괄 손익계산서라 그러고요. 자, 20만큼이 단기 손익이 아니라 BS라는 건 여기 자본을 의미하고요. 자본 처리했고 30도 여기 자본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0에 샀어요. 그리고 200에 처분됐죠. 처분이익이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평가할 때마다 단기 손익을 처리하죠. 빨리빨리 손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단기 목적이었으니까. 매도 가능 같은 경우는 이때는 손익 인식하지 않죠. 평가할 때. 언제? 처분할 때 한꺼번에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란 거죠. 장기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20 오른 거 총포괄. 이게 단기 손익이 아니니까 기타 포괄 손익 되는 거고 30 오른 게 총포괄. 마찬가지 30 오른 게 기타 포괄 손익 되는 거고요. 요게 조금 어려운데 이걸 재분류 조정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타 포괄 손익 쌓인 거 있죠. 50. 이게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걸 재분류 조정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뭐 개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150이 200, 50이잖아요. 원래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자산이 제거되면 날라가 줘야 돼요. 현재 50만큼 쌓여 있잖아요. 합쳐서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으로 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에서 제로. 얘를 X라면 플러스 100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매도 가능 금융 처분 손익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왜 그래요? 얘는 아까 봤듯이 보니까 처분가 단기인 경우에는 처분가와 기초공정가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분가와 기초공정가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돼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처분가와 100원이니까 취득원가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처분가에서 취득원가 뺀 게 처분 손익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이건 취득한 연도에 처분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 100에 샀는데 이때 처분됐으면은 기초가 없으니까 그때는 취득원가가 되는데 어쨌든 큰 틀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처분가에서 기초공정가치 뺀 게 처분 손익. 이게 빨리 푸는 팁이에요. 매도 가능 금융자 처분가에서 취득원가 뺀 거다. 왜냐하면 다시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 100과 200이 처분 손익은 맞는데 단기는 여기 미리미리 인식했으니까 처분가와 기초의 공정가치 150을 비교해서 간단한 얘기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가와 취득원가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풀어볼게요. 14년 지방지 구급 문제인데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물어봤죠. 문제 읽어보면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대한은 X3년도 초에 주민국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취득했다. 여기서 취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X3년도 주당 공정한 2,400원이고 X4년도 중에 보유한 주식 500주를 2,200원에 처분했다. 좌표가 3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2,000원에 샀다. 그 다음에 X1년도 말에는 X3년도 말에는 2,400이다. 그리고 처분가는 2,200이다. 단가만 확인해 보면요. 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인 경우 우리 처분가 2,200원과 뭘 비교하겠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요. 기초공정가치인 2,400원과의 차이가 되겠죠. 거기 다 손익이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빼 마이너스 200 돼서 500 주니까 10만 원 마이너스가 나오죠.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처분가 여기 보면 2,200원과 얘는 취득원가랑 비교해야 되겠죠. 취득원가 2,000원과의 차이 200원 곱하기 500주에서 10만 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고서 문제를 풀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000원이었고 그다음 2,400이고 그다음 2,200이 된 거예요. 단기는 2,200과 2,400을 비교한 거죠. 매도는 2,200과 취득원가인 2,000원을 비교한 거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한꺼번에 다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2013년 지방지 9급에 나온 문제인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자료다. 2012년 취득 시 A사 주식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B와 C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다. 13년도 중에 B사 주식을 13만 원 처분하였다. 13년도에 증가하는 단기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사 주식은 현재 보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단기는 13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사는 12만 원이 11만 원 된 거예요. 평가 손실이 10,000원 생기겠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평가 손익 단기 손익이니까 마이너스 10,000원을 단기 손익 인식해야 되겠죠. 이건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B사와 C사인데 보시면은 C사의 경우에는 처분이 없어요. 얘는 둘 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데 B는 계속 보유해요. 2만 원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C사. 주식이 3개 나오면은 공무원 문제 하나는 이제 헛개비예요. 걔는 아무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B 남았죠. B는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가 13만 원과 뭘 비교해요? 취득가를 비교해요. 취득가. 9만 원. 13만 원에서 9만 원 뺀 4만 원. 합쳐서 다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3만 원. 숙달되면 이런 문제는 30초 안에 풀어요, 사실. 자, 그다음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한국은 2015년도 중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대한과 주민국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취득 시 총 매입금의 1% 8,200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주식의 주당 취득 원가와 결산이 현재 주당 공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2015년 7급이었죠. 일단 단기 매매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잖아요.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 4번은 이미 나가리란 말이에요. 단기적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식 평가 손익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대안에 대한 주식, 잠깐만요. 대안에 대한 주식을 먼저 보면은 취득원가 먼저 볼게요. 취득원가는 여기 보면은 100주 곱하기 8,000원, 10주 곱하기 2,000원에서 82만 원이 돼요. 이 거래원가 1% 8,200원은 얘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니까 바로 취득원가 안에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취득원가 아닌 거죠. 82만 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긴 100주 곱하기 만원, 얘는 10주 곱하기 3,000원 하면 103만 원이 기말 공정가치예요. 21만 원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 21만 원 증가해야 돼요. 대변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액 21만 원. 그 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다음 문제도 보시면은 자, 얘는 2016년도 초에 대안은 민국의 10주를 30만 원 취득하고 수수료 2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면 주식을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을 분류하였다. 일단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분류했다. 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 같은 말이에요. 예. 10년도 말 동주식의 공정가치 34,000원일 때 주식에 대해 인식할 평가 2. 16년도 취득했으니까 취득원가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10주를 30만 원. 그러니까 이 30만 원은 전체 금액이 된 거예요. 3만 원이라는 단가도 있고 10주 곱하기 3만 원, 30만 원, 2만 원. 자,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에요. 이 거래 수수료 어떻게 할 거예요? 취득원가를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취득원가 안 본다는 거죠. 비용 처리한다. 취득원가 30만 원이란 거예요. 취득원가 30만 원. 이건 이해되실까요? 기말의 공정가치는 10주에 34,000원, 34만 원. 30만 원에 34만 원. 얼마 증가해요? 4만 원 증가했죠. 4만 원 평가 이익이 나오는 거죠. 답은 4번이라는 거죠. 주식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16년에 기출된 문제였고 지방직 9급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 볼게요. 자, 한국 2013년 10월 초에 10주를 2,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3년도 말에 주식의 공정가치는 2,200원, 14년도에 2,500원 모두 처분했다.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 분류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이렇게 구분하죠. 처분 손익은 처분가 2,150원과 취득원가의 차이가 돼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처분가와 기초공정가치.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1번은 둘이 동일하다. 둘의 차이가 날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은 2,500원과 2,200원의 차이가 되는 거고 매도 가능은 2,150원과 취득원가 여기에 매도 가능은 또 수수료도 더하죠. 여기에 차이가
바로 처분 손익이 될 거다. 그 답이 1번이란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 2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 주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배우게 된 거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취득 원가, 그다음에 평가, 처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수 교수님과 회계학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숫자도 좀 많이 나오고 주식 투자가 좀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처음 접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규 학생 어땠어요? 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다른 이전의 수업에 비해서 오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네. 네, 처음에 풀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2번, 3번, 4번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네, 기출 문제를 풀면서 회계학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처음엔 어렵지만 풀다 네. 보니까 좀 규칙 같은 게 네. 보이고 그렇죠. 회계학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그릿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뜨거운 열정, 뭐 지속적인 열정, 어쨌든 열정이 좀 하다 보면 사라지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도 몸도 마음도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치는 게 많기 때문에 열정을 끝까지 발휘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하루 그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보는 하루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